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정말 엔비디아 효과로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완전 시장 예상을 많이 뛰어넘었죠. 네. 고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 효과로 AI 관련 종목들이 폭주하면서 뉴욕 증시 급등세로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의 스탁스 600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 일본 니케이도 거의 사상 최고치에 건전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은 작년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엔비디아가 다 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 증시도 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효과 국내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훈풍으로 이어지면서 SK하이닉스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코스피도 하락 흐름을 멈추고 2,660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유예됐죠. 그동안 관련 논의가 공회전하면서 사실상 폐지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한숨을 좀 돌린 분위기죠. 네, 그러네요. 하지만 정책 폐지가 아닌 잠시 유예된 거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후 임대 시장과 함께 집값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우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뉴욕 증시는 이른 봄이 온 분위기입니다. 혹시나 하는 걱정을 보란듯이 불식시켰는데요. 종목 하나가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나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다우지수가 1.18%, S&P 500이 2%대 오르면서 두 지수 모두 최고치를 경신해냈고요. 나스닥도 2.96% 오르면서 3% 가까이 올랐습니다. S&P 500 지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초록색으로 물든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엔비디아 색깔 같은데요. 일부 통신 서비스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흐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2.35%, 애플이 1%대 올랐고 구글과 아마존도 각각 1%와 3%대 올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의 주인공 엔비디아는 무려 16%가 넘는 상승폭 보이면서 시장과 또 반도체 섹터 전체를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메타도 3.87% 올랐고 테슬라도 1%대 상승, 그리고 일라이릴리도 3% 오르는 등 말 그대로 뉴욕 증시는 그간 해왔던 걱정과 의심은 한켠에 접어두고 마음 편안하게 축포를 터뜨린 하루였습니다. 어제장 마감 후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매출, 주당 순이익, 데이터 센터 매출, 1분기 가이던스까지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실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악재를 말끔히 해소하면서 실적 발표 후 시간 외에선 9% 넘게, 그리고 간밤에는 무려 16% 이상 주가가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어닝콜 내용도 살펴보면 데이터 센터 매출은 47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젠슨 왕 CEO는 가속 컴퓨팅과 생성 AI가 전환점, 즉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 산업, 국가 전반에 걸쳐 수요가 급증했고 아직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공급량 이상으로 엄청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수요는 둔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나마 걸리는 부분 중국 매출인데 전문가들은 만약 중국 수출 제한이 없었다면 전망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젠슨 왕은 이에 대해서 제한 사항을 준수하면서도 중국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여러 칩 샘플을 제작하고 있고 중국 고객에게 보내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월가에서 엔비디아에 관련된 최고 목표 주가는 1,100달러 선을 넘어서 1,400달러까지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주목할 만한 추세 중 하나는 자동차, 의료, 금융 서비스 등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서 기업들이 AI 기술을 크게 채택했다는 점인데요. 분야를 막론하고 AI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엔비디아의 영향력도 더 커질 예정입니다. 엔비디아가 그리는 AI 꿈의 지도는 지난 14일 엔비디아가 띄운 13F 공시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반도체 설계, 생명공학과 의료, 또 음성 및 언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 등 AI를 엮어서 우리 삶의 질이나 우리가 활용하는 기술의 효율을 높이는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최근 실적이 뜸했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엔비디아가 투자한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등 소위 엔비디아가 묻은 종목들 함께 급등했는데요. 앞으로 이 AI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레이몬드 상무부 장관은 AI 기술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땡큐 엔비디아, 절로 외칠 수밖에 없는 하루였는데요. AI 랠리에 또 한 번 동력을 제공해줬습니다. 관련돼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일부 산업군에 국한된 개념이나 기술이 아닌 만큼 트렌드로 눈여겨보시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기억하면서 나의 포트폴리오에 맞는 투자 방식 대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글로벌 비즈입니다. 오늘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새로운 AI 칩 샘플링을 시작한 엔비디아와 제미나이의 사람 이미지 생성을 중단한 구글, 예상외 이익을 발표한 모더나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위해 2개의 새로운 인공지능 칩 샘플링을 시작합니다. 현지 시간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현재 미국의 수출 규제로 위협받는 중국 시장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방어하기 위해 2개의 새로운 AI 칩 샘플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칩의 명칭이나 샘플을 제공받고 있는 고객사들은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미국 반도체 컨설팅 업체 세미 애널리틱스는 작년 11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위해 H20, L20, L2 등 3개의 칩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H20은 이달 초 사전 주문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화웨이의 경쟁 제품과 동등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호실적에 힘입어 주가가 16% 이상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도 약 1조 9천억 달러로 뛰었는데요. 이에 따라 알파벳과 아마존을 제치고 시총 3위를 탈환하며 시총 2조 달러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구글이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의 사람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일시 중단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1일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추가한다고 발표한 지 20일 만인데요. 제미나이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생성하는 등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도 제미나이가 미국 건국자 등을 유색인종으로 잘못 생성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제미나이 제품 책임자는 이미지 생성의 복잡성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해당 기능을 더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작년 주가가 폭락했던 모더나가 손실을 기록했을 것이란 예상을 뒤집고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2일 모더나가 4분기에 주당 55센트의 이익과 2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분석가들의 기존 예상치는 주당 99센트의 손실과 매출 25억 달러였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모더나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한 모더나는 유럽 내 백신과 실험용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백신 로드맵을 공개했는데요. 회사 측은 강력한 효능 데이터와 확고한 안전성, 출시 당시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충전 주사기 제품을 갖춘 경쟁 우위 요소로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화 목표를 5년 연기하고 투자자들에게 내연기관 라인업을 강화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차 판매가 2030년까지 전체의 최대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당초 2025년까지를 목표로 했던 것보다 5년 늦어진 겁니다. 지난해 말 올라 카엘레니우스 최고 경영자 또한 전기차가 유럽에서 2030년까지 완전히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벤츠는 내연기관 차량을 계속 생산할 예정인데요. 2027년에 새로운 라인업을 공개하는 등 향후 10년까지 해당 기술을 업데이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레딧이 구글과 AI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계약 체결로 구글은 레딧의 콘텐츠를 인공지능 모델 훈련에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해당 계약은 연간 약 6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레딧은 지난해 10월 AI 기업과 학습 데이터 계약을 맺지 못하면 구글과 빙의 검색 크롤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계약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틱톡과 페이스북 등 광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상장을 준비하고 있던 레딧이 어떻게 새로운 수익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지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편 레딧은 수년간의 준비 끝에 현지 시간 2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레딧의 데뷔는 올해 첫 주요 기업 공개이자 2019년 핀터레스트가 상장한 이후 첫 번째 소셜미디어 IPO입니다. 어제장 이슈들 돌아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이번 주 빅 이벤트였던 FOMC 의사록을 잘 소화하고 엔비디아 실적에 환호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AI의 대장주 엔비디아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작년 4분기 주당 순이익이 5.15달러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총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69% 증가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AI가 이제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제는 터틀넥의 스티브 잡스가 아닌 가죽 점퍼의 젠슨 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의 발언에 많은 이목이 집중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젠슨 황과 그의 검정색 가죽 재킷이 AI의 상징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였죠. 어제 엔비디아가 반도체주 상승 랠리를 견인했습니다. SK하이닉스 약 5% 올라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15만 원 선에 안착했고요. 가온칩스는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11만 원대에 장 마쳤죠. 이외에 PSK홀딩스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21.45%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에이징랜드와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업종 전반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은법으로 불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소위를 통과했고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수은법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법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방산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을 예로 들면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 때 이미 금융지원 한도를 모두 채웠기 때문에 3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수출 계약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해온 방산업계가 드디어 한숨 돌리게 됐는데요. 현대로템은 15% 폭등해 5개월 만에 3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풍산과 코츠 테크놀로지가 똑같이 8.76%, i3 시스템이 4%대 상승을 보였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단독 주관하게 됐습니다. 어제 2.3% 상승 마감했죠. 구글이 오픈소스 AI 모델 젬마를 공개했습니다. 젬마는 구글의 또 다른 인공지능인 제미나이와 동일한 기술로 만들어진 최첨단 경량 모델인데요. 오늘부터 개발자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 세계 모든 조직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공개한 젬마는 모델 크기에 따라 젬마 2B와 젬마 7B로 나뉩니다. 여기에 더해 마크 저커버그의 방한 기대감도 연일 이어졌는데요. 저커버그 메타 CEO가 AI 반도체를 비롯한 생성형 AI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논의할 거란 모멘텀도 작용했습니다. 어제 AI 챗봇을 포함한 AI 관련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죠. 에브리봇은 13.48% 급등해 4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갑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10% 이상 반등에 성공했고요. 크라우드웍스의 경우 가트너가 생성형 AI 기술 공급 기업에 선정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 마음AI와 삼성 SDS 6에서 7%대 강세 보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산업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산업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원전 SMR과 4세대 원전 등의 연구 개발에 이번 정부 5년 기간 동안 약 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넘어서 올해를 원전 제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이런 전폭적인 지원, 원전업계가 굉장히 반겼는데요.
무진엔텍이 6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11%대 상승률 기록했고 한신기계는 어제 4.69% 올라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에너토크와 BHI도 약 4%, S&T에너지는 2%대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불어온 엔비디아 훈풍에 우리 증시에서도 AI 반도체 종목들이 활짝 웃었습니다. 킹비디아 효과를 누린 하루였습니다. 다만 어제는 온기가 증시 전체에 돈 건 아니고 반도체주만 올랐는데 간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어제 코스피는 0.41% 올라 2664.27포인트, 코스닥은 0.70% 올라 870.1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시총 비중이 큰 반도체 종목들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지만 양 지수 모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의 수가 더 많아서 체감상으로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유가증권 시장 지수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1,674억 원 순매수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했습니다. 개인 331억 원, 외국인이 781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훈풍을 제대로 받은 건 바로 SK하이닉스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3를 독점 공급 중이고 올해 상반기 중 차세대 HBM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종가 5.03% 올라 15만 6,500원이었습니다. 한편 1% 강세로 출발했던 삼성전자는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상승 탄력이 약해지며 0.1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또 저 PBR 업종이 쉬어가는 흐름이었지만 현대차와 기아는 낙폭 과대 인식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현대차가 1.67%, 기아가 2.14%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알테오젠이 미국 머크와 최대 5,750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에 11% 넘게 급등했고요. 또 신성 델타테크, 최근에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어제는 11.76% 급등하면서 종가 13만 6,800원이었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어제 환율은 FOMC와 한국은행 금통위를 소화하며 6원 내린 1,328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일본과 중국 증시의 상승이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어제 2.19% 오른 39,098.68포인트로 34년여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죠. 올해 들어서만 17%가량 상승했는데 기업의 자사주 매입 확대 등 주주 중시 경영 정책 등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증시 질주에는 엔저 등의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다음 주에 발표될 국내 증시 밸류어 프로그램이 일본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만큼 일본이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증권은 일본의 사례를 충실히 따라가는 만족할 만한 로드맵이 나올 경우 이 또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중국 증시도 최근에 되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어제 1.27% 올라서 2,988.3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달 초에 2,600선까지 밀려났다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한투자증권은 그동안 국내 시장을 소외되게 만들었던 변수가 중국 경기였는데 중국 경기가 점차 좋아진다면 화학과 철강 등 민간 업종들의 실적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장 지수가 크게 오르려면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서 시세가 나와야 합니다. 어제 반도체 업종이 강했고 2차 전지 업종도 급락했던 때 대비해서는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업종은 좀 각기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현재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부분들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정책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반도체는 시대의 흐름, 2차 전지는 미국 정책 등을 살펴보며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반도체는 지금 AI라는 새로운 흐름을 타고 있죠. KB증권에 따르면 AI 반도체가 2030년에는 1,4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자체 AI 칩, AGI와 연계해서 어떤 업체들이 동맹을 구축하는지 살펴보시고요. 또 팹리스와 디자인하우스 등 파운드리의 공정 분업화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성장성이 있으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차 전지는 현재 미국의 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선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당장은 FFOC, 중국 배제 정책에 따라 국내 셀 3사의 중국 기업 점유율이 하락하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형주를 주목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증권은 한국 기업들의 침투 강력 영역 대비해서 한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작은 더 경쟁력 있는 쪽은 전고체라며 전고체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사상 최고치를 쓴 뉴욕 증시 영향으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쪽이 강할 텐데요. AA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추려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시청 부탁드립니다. 엔비디아 효과 정말 세네요. 다우지수 사상 처음으로 39,000원 돌파했고 S&P 500도 사상 최고치고 나스닥도 지금 최고치 바짝 근접한 상황이고 일본, 유럽 다 폭등했죠. 네, 대단합니다. 예. 지금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나스닥 종합지수도 결국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그래요? 종가 기준으로는 어제 이제 16,041포인트 결국 16,000포인트 올랐었고 이제 장중 기준까지 하면 이제 16,212포인트가 있는데 2021년 기록한 21년 맞아요. 21년 최고치. 11월 30일 날 예. 했던 그건데 한 2년 남짓 만에 이것도 이제 올라서느냐 하는 부분이고 좌우지간 엔비디아는 대단합니다. 그때 작년 5월 25일 날도 보면은 그날 하루 엔비디아가 24.37% 올랐거든요. 네네. 어제 오른 게 16.4% 와 했는데 우리 1년 전에 5월 달에는 24.37%. 그날도 실적 발표였어요. 네네네. 그날도 실적 발표였는데 그랬는데 엔비디아는 무슨 그게 안 통합니다. 시장 속설이나 이렇게 상식이 안 통합니다. 통상적으로 차티스트 사이에 하는 말이 갭은 채우고 간다 그러거든요. 작년 5월에서 발생했던 갭 영 안 채워집니다. 어제도 엄청난 갭이 발생했는데 네. 이 갭이 이제 이번 갭은 이렇게 좀 채우고 가려는지 그냥 됐고 하면서 계속 천불 쪽으로 향해 날아가려는지. 참 이렇게 엔비디아 날아가는 거 보면 속이 쓰려요. 왜요? 정민 씨 없구나.
아니, 왜냐면 저도 작년에 계속 보긴 했는데 너무 비싸 보이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예. 좀 이렇게 조정 올 때 사고 싶은데 그때 봤던 주가가 $200, $300 수준이었는데 예. 지금 뭐 시간에서 보니까 $797.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토론방에도 보면은 뭐 엔비디아 빠질 거야, 나스닥도 지금 인버스 잡아야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거 보니까 또 소위 말하는 대중의 어떤 기대하고는 또 거꾸로 가는 게 시장이라고 이러니까 포모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 예. 같아요. 오늘은 막 한번 이것저것 한번 또 시장 한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새로운 한번 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뉴페이스 오늘 등장하는 뉴페이스 거예요. 등장입니다. 예. 대신증권의 FICC 리서치 이경민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또 이정민 앵커의 이경민 부장님. 네. 자, 우리 부장님 또 이렇게 전반적인 시황을 두루두루 네. 짚어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어제 뭐 여러 가지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였지만 뭐 지표도 많았고 전반적으로 한번 뉴욕장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가 다 했다라는 했죠. 말씀을 맞아요.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면은 자칫하면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FOMC 의사로 공개되고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실업수당 청구건수 잘 나왔고, 잘 나왔고.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최근 들어서 나올 때마다 금리 인하 기대를 제어하려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네. 또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하반기나 돼야지 금리 인하 시작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채권금리가 지금 4.3을 10년물은 그러게요. 4.3을 넘나들고 계속 넘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자칫하면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보여주고 또 엔비디아 뭐 계속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젠슨 황 CEO가 나와서 티핑 포인트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새로운 국면으로 다시 전환한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어서 아마 시간외에서 9% 올랐던 게 더 상승폭을 키웠던 것은 젠슨 황 CEO의 그런 발언들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최근 저희도 시장 전망을 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매크로 환경하고 주식 시장하고 다르게 간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채권금리만 보면은 시장은 조정을 받아야겠죠. 네, 그래요. 4.3을 넘어있으니까. 네. 달러 인덱스를 봐도 시장은 좀 쉬어갈 네. 타이밍이고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들은 한국은 밸류 프로그램,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 여기에 더 불을 막 활활 타오르는 증시에 기름을 끼워준 건 이제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가 비싸다 하시는데 재밌는 그림 말씀드리면은 네. 엔비디아가 작년 말에 PR이 60배였습니다. 작년 네, 말에. 네. 작년 말에 네. 지금은 더 아니요, 줄어 22년 말에. 22년 말에 근데 주가가 작년 내내 폭등을 했잖아요. 예, 네. 예. 근데 이게 20배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33배로 올라왔거든요. PR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실적이 지금 주가 흐름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올라왔다는 거죠. 아. 이런 그림들이 2026년까지 예상된다라는 그림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이익 모멘텀이 정점을 통과한다는 시점이 원래는 25년으로 예상되었던 게 최근에 26년까지 지연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그림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기업별 이슈 그리고 또 AI라는 생태계에 대한 이슈들이 시장을 끌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많이 화두되는 게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지금 예. 뭐 운임료도 올라가고 유가도 계속적으로 80달러 근접하는 상황으로 네. 가고 이런 그림들 하에서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매크로 환경과 달리 가는 그림들에서 이 괴리를 어떻게 좁혀질지 아니면 매크로가 올라와 줄지 아니면 증시가 좀 쉬어갈지 좀 분기점에 좀 근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점에. 참 이게 엔비디아 PR이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네. 주셨는데 사실 이제 AMD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네. 주장하신 분들이 꽤 있으셨단 네. 말이죠. 그런데 지금 PR만 놓고 보면 오히려 AMD가 더 지금 고평가 논란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왜냐면은 실적이 올라오는 속도라든지 레벨 자체가 엔비디아가 워낙 가속화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주가를 보기보다는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익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은 주가는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인가 아닌가를 좀 가늠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제 이렇게 뭐 우리 이 부장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예를 들어서 저 뭐였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그것도 시장 예상보다 낮았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논리 같으면은 이러면은 연준이 금리 금방 못 내리겠는데 하는 네. 차원에서 안 좋았다라고 하겠지만 경기 측면에서는 좋았고 좋았죠. 네. 또 뭡니까 저 S&P에서 발표했나요? 제조업 지수도 좋았고 좋았죠. 그렇죠.
또 기존 주택 판매도 좋았고 네. 지금까지는 굿이스 배드였는데 네.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경제가 세네, 금리 못 내려주겠네, 안 좋아 이랬는데 이제는 그거 무시되네요. 또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아요. 무시된다라기보다는 최근 물가 CPI 쇼크 이후에 네, 기준금리에 대한 그 기준금리 컨센서스가 많이 네. 정상화됐습니다. 정상화되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다면은 네. 그게 후퇴하면서 시장을 흔들어 놨을 텐데 네. 이미 6월 금리 인하로 금리 인하 시작 시점이 후퇴됐고요. 예. 네. 그리고 금리 인하 폭도 연내 100bp로 연준이 제시한 75bp랑 크게 차이가 안 나게 돼 버렸죠. 네.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좋으면 좋은 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금리 인하 기대 후퇴라기보다는 네.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할 만큼 후퇴했고 경제지표가 좋은 것만큼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흐름이 꺾일 만한 변수가 아니라면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올라오겠죠. 그렇다 예.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면 시장을 좀 흔들 만한 변수는 아직까지는 되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다음 주에 있을 PC 물가. 네, 29일 날 네. 발표되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3월 초에 있을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네. 고용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될지 아니면 조금 쉬어갈지 좀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저는 그게 들어오게 된다면은 한국 증시도 좀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발 서프라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되게 멈춰 있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채권금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채권 금리 때문에. 최근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올해 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냐라고 예. 물어보시는데 이런 흐름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 보시면은 2023년 10월 말에 예. 코스피가 2,300을 깼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런데 딱 2달 만에 17%가 폭등했습니다. 11월, 12월 날라갔고. 네. 1월 2일까지 저점 대비 17% 올랐죠. 이 와중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8조 5천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갑자기 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폭락을 했죠. 그랬죠. 2,670에서 2,430. 예. 이때는 3주 만에 외국인 선물이 6조 1천억이 나왔습니다. 매도가 8조 샀다가 6조를 6조. 팔았다. 근데 2달 동안 8조 샀는데 3주 만에 6조가 아하, 나온 거죠. 예.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에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또 8조를 사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선물 매매가 미국채 10년물하고 되게 연동되는 모습들을 보여줘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반도체발 서프라이즈가 있긴 했지만 채권금리 반등으로 인한 외국인 수급이 좀 위축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종들은 약하고 반도체 특히 AI 관련된 반도체들만 올라가는 모습들 이 와중에 저 PBR주에 있어서는 지지난주부터 조금씩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면서 어제 자동차가 올라가긴 했지만 다른 업종들이 쉬어가는 그림들 이런 것들이 좀 엇갈리면서 코스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레벨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채권금리 하향 안정이 좀 더 명확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다음 주를 지나면서 코스피도 조금은 상단을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로 하면은 이제 PC가 조금 더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일단은 12월 수치가 잘 나오긴 했습니다. 2.6이 예, 나왔거든요. 예. 헤드라인 PC가. 예. 근데 지금 컨센서스는 2.3에서 2.4. 예. 그러니까 연준이 제시한 2%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코어 PC도 2.6 정도, 2.7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CPI 쇼크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이 그래도 물가는 떨어지고 있네. 특히 연준이 지켜보고 있는 PC 물가가 2%에 근접하고 있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4.3, 4.32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채권금리가 4.3 밑으로 내려가면서 코스피 시장에는 좀 더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즉 반도체 플러스 성장주가 같이 움직이면서 코스피 레벨을 한번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게 좀 확인이 될 수도 맞습니다.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자고 나면 여기가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여기도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네. 앞서 소개도 됐고 다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체크하시겠지만 니케이가 몇 년 만입니까? 89년에 작성했던 그 사상 최고치를 네. 와 89년이면 다 자그마치 이걸 갖다가 이제 경신을 했고 네. 유럽 쪽에 대표 지수 유로스톡스 네. 50이나 600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네. 대만도 그러네요. 네. 아까
저기 모닝벨에서 또 김 박사님 또 소개하셨지만 이 AI는 또 대만 사람들이 꽉 잡고 있어요. 네.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는 지금 이중천정 부담도 있었는데 확 열고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제일 못 가네요. 네. 이 와중에. 네. 아,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한참 예전으로. 네, 예전으로. 21년 1월 달에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 대비 예.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 코로나 직후 21년에 1월까지 그랬죠. 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죠. 우리가 3,300 갈 때. 네. 네. 코스피가 1위였습니다. 수익률. 그때. 글로벌. 그리고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 강도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예. 그 이후의 흐름들이 조금은 균열의 조짐이 나타났었고 정상화를 지나면서 반도체 업황이라는 부분들이 가세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작년 2023년으로 돌아가면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2차 전지였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2차 전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코스피만 2차 전지로의 쏠림이 극심하게 나타나면서 네. 그 부작용을 한국은 7월 말부터 8월, 9월까지 겪었죠. 그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 네. 코스피 간의. 네. 그 다음부터 코스피도 좀 갭을 조금씩 좁혀가거나 갭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움직였는데 그때가 조금은 2021년 1월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들 그리고 2023년 하반기부터는 2차 전지로 쏠림 현상들이 완화되면서 해소되면서 오히려 시장이 좀 밀려나는 그림들 이런 그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종목별로 하나씩 따져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넘어서고 네,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은 지금 역사적 고점 52주 신고가 넘는 기업들이 막 속출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디한 흐름과 좀 벗어났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라든지 일부 업종들을 보게 된다면 그와 발맞춰 가고는 있다. 좀 못 미치긴 하지만 좀 업종 선택이 너무 중요했던 시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최근 코스피가 조금 눌려 있는 그림들은 예. 최근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저 PBR주들이 조금은 흔들리기 때문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저 PBR 주들이. 네. 왜냐면은 워낙 급등을 했거든요. 네. 예. 올해 1월 17일 저점 이후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올라오는데 기여도를 보면 저 PBR주라고 할 수 있는 금융주, 자동차, 소매유통 이런 업종들을 보면은 59.1%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라오는데 60% 정도의 상승 기여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들이 쉬는 동안에는 나머지 업종들이 움직여도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지 반도체라든지 성장주가 움직였을 때 지수 레벨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 PBR주들이 균열되면 뭐냐면은 2주 전에 저 PBR주 중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보험 업종이었습니다. 네. 근데 2주 전에 마이너스 반전을 했고요.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률 꼴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꼴찌에서 2등이 소매유통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금융주도 거의 보합권이고 자동차도 어제 반등을 해서 플러스 반전하긴 했지만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시장이 좀 멈춰 있는 듯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주와 반도체주들이 움직이는데 지금 반도체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성장주가 붙어줘야지 코스피도 레벨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AI 열풍과 더불어서 가장 이제 각광을 받는 것이 반도체고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확실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갖다 아웃퍼폼해요. 네. 근데 미국도 보니까 어제 이 와중에 인텔은 또 빠져요. 네. 그 반도체라고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게 예. 메모리 반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전통 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 완전히 양분돼서 시장 흐름들이 다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1등 기업이 메모리 쪽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그림들. 그에 반해서 2등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AI 반도체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차별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림들. 그게 만약에 1, 2위가 바뀌었다면 코스피 흐름들은 좀 많이 달라졌겠죠. 그런 것들도 코스피 상단을 좀 제한하는 요인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 네. 세부 내용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쯤이면 다시 한번 또 이 저 PBR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줄 수 있을까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봐야 돼요. 일단은 기대감에 많이 올라왔죠. 그동안에. 네. 그래서
제가 최근 올라온 것들은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대감을 훨씬 뛰어넘는 근데 지금 뉴스나 언론에 웬만한 내용들은 다 공개가 돼 있지 지금 않습니까? 화면에 나오네요. 네, 화면에 예. 나오고 있죠. 훨씬 뛰어넘는 결과가 아니라면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기대감이 저는 밸류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게 되면은 한국 증시의 체질을 개선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코스피 200 내에서 PBR 0.5배 밑에 있는 기업이 28%입니다. 일본은 9%. 미국하고 유럽은 5, 6%. 네. 너무 많죠. 예. 1배 이하인 기업은 56%. 한국은. 미국은 일본도 43%인데 한국은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긴 하죠. 네. 그런 상황에서 주주 친화 정책을 제고하는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는 정책들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슈죠. 일본이 지금 작년 한 해 그렇게 바짝 밸류업 프로그램을 네. 해서 이제 겨우 그 정도예요? 아직도? 밸류 프로그램을 해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예. 근데 또 하나 볼 거는 많은 분들이 일본 증시가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저렇게 올랐어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핵심은 엔 약세였습니다. 엔 약세. 네. 엔 달러원이라고 일본 증시를 같이 그려보면은 상관관계가 0.89입니다. 같이 붙어 다니죠. 네, 붙어 다니죠. 네. 이 와중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플러스 알파의 제공을 한 건 맞아요. 왜냐면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기업들을 따로 발라서 보면은 지수 대비 아웃퍼폼한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작년에 니케이나 토픽스가 30% 넘게 올랐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엔 약세 플러스 알파 정도의 변수지 전적인 밸류 프로그램이 시장을 끌어올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그림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내놓을 때마다 예. 시장이 출렁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엔도 좀 출렁이긴 했지만 어느 정책을 발표한다, 방안을 제시한다. 라고 할 때마다 그 전에 기대감이 좀 올랐다가 좀 출렁였다가 다시 오르고 출렁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을 넘어서는 무엇인가 있지 않는 한 좀 최소 기간 조정까지는 저 PBR들은 좀 있지 않을까. 이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게 가격 메리트도 있고 좀 여전히 뭐 이익 모멘텀이나 수급이 좀 돌아서고 있는 성장주나 수출주 쪽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은 저는 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오면서 그리고 기업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기대감을 반영한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은 좀 감안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이 있었잖아요. 네. 뭐 예상대로 동결이긴 네. 합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에 대해서 시기가 지금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그 통화 정책이라든지 금리 양방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각국 통화 정책은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눈치 거죠. 보기.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일단은 미국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12월 FMC에서 점도표가 나오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2회에서 3회를 얘기하는 연준 위원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자칫하면 2번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행만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하면은 환율 변동성은 커질 거고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일본 증시가 강한 것도 역설적으로 네. 미국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본 BOJ는 유일하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통화 정책 정상에 나선다? 그러면 채권 물리가 많이 움직이겠죠. 거기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일본 또한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금통위에서 좀 의미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3개월 이내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통화 정책 위원 발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미국 금리 인하 시그널이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는 한 금통위,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이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 네. 한국은 7월 달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뒤늦게. 네. 그게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살짝 변화가 있지 않았나요? 그동안에 이창용 총재께서 하신 얘기가 네.
우리가 정부로부터는 하느니 독립적이지만 네. 연준으로부터는 그다지 독립적이지 못하다 해서 결국 연준이 먼저 움직여야 네. 인상이든 인하든 움직인다 하는 뉘앙스였는데 어제는 약간 뭐 직설적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는 톤이 느껴졌는데. 그거는 아마도 예. 지금 뭐 4월 총선도 있고 예. 그리고 총선 이후에 불확실성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들 예. 그런 변수들 때문에 포석을 깔아놓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PF 이슈라든지 그런 네. 것들이 터지게 된다면은 네.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2월에 FOMC 때도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 시그널을 던져줬거든요. 예. 그때도 달러 쪽이나 단기 금융시장 쪽에서 좀 이상 징후가 감지되긴 했습니다. 달러 유동성이나 이런 쪽에서. 네네. 그러면서 액션을 취하려는 포석을 깔아놓은 거죠. 이번에도 금통위에서 발언했던 것들을 보면은 좀 포석을 깔아놓는 정도, 위기가 발생하면 우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겁니다라는 정도지. 미국이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금리 인하하겠습니다라고 가기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쉽지 않다. 한국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장님, 네. 저기 우리 지금 언론에서는 네. 가끔씩 지금 4월 위기설이 돌고 있어요. 네. 아니 실제 여의도 분위기 어때요? 지금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까? 많이들 질문하십니다. 많이들. 질문하십니다. 네. 위기 설까지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예, 질문들을 질문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온다. 네. 일단은 3월은 금리 인하 가능성, 이 3월 FOMC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예. 그래서 3월 FOMC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명확하게 던져주면 저는 4월 위기설이 있다 하더라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통위의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 위기설이 어디서 위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4월 총선 이후 예. 그동안 막고 막았던 것들이 일시에 터질 수 있다. 뭐 부동산 쪽이라든지. 네, 부동산이라든지 PF 쪽이라든지 그리고 총선 전까지는 물가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막아놓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뭐 담배값이라든지 하하. 전기료라든지 뭐 지하철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내수 시장은 더 안 좋아질 거고 살기는 더 힘들어지면 부동산 경기는 더 안 좋아지면서 PF 이슈가 더 수면 위로 부각될 수 있다. 그런 논리예요.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좀 봐야 되긴 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하더라도 저는 아직까지는 찻잔소의 태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중국 쪽 얘기도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 최근에 보면은 그 대출 우대 금리를 네. 인하를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증시 사실 춘절 이전까지 굉장히 맥을 못 추고 있다가 네. 이제 춘절 이후 개장하고 나서는 좀 흐름이 약간 바뀌어요. 네, 좀 반등 맞습니다. 흐름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또 위안화까지도 저희가 좀 챙겨봐야 될 이슈잖아요. 예. 일단은 예상외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예. 네. 진짜로 저도 놀라긴 했는데 여태까지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 폭을 가장 크게 했던 게 15bp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25bp. 25p. 그리고 4% 밑으로 내려왔죠. 굉장히 정책적인 의지를 피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양회까지의 정책 기대를 가져갈 만한 모멘텀들을 만들어줬다. 예. 중간다리 역할을 해줬다. 그리고 또 최근 들리는 이슈로는 이 김에 양회도 앞당겨서 이 기대를 이어가자. 언제 통상적으로 양회가 언제 3월 중순 3월 이후로 중순인데 합니다. 네, 그런데 3월 초로 3월 초로 당기겠다. 당길 수 있다. 당길 수 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어떻게 그러냐 연간 행사를. 근데 어떤 분들은 중국이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럴 정도로 정책 드라이브가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지준율이나 금리나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나 여기에 양회 이런 금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3월 18일입니다. 3월 18일. 뭐죠? 중국 실물 지표 발표됩니다. 실물 지표가. 네. 그동안 뭐 중국 증시 흐름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경기 부양 기대, 실망, 경기 부양 기대, 실망. 이 네. 실망의 포인트들이 경제 지표였거든요. 근데 기조 효과만으로도 아마 2월 달에 3월 18일 날 발표되는 2월 실물 지표들은 좀 모멘텀이 좀 크게 꺾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이 리오프닝 기대 때문에 리오프닝이 현실화되면서
22년 11월 달에 소매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 5.9였던 게 예. 23년 4월 달에 18%까지 튀었습니다. 자, 그러면 딱 1년 뒤의 흐름들을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23년 11월 달이 정점이었고요. 네. 12월 달에 꺾였고요. 예. 2월 달은 좀 더 많이 꺾여서 어쩌면은 3, 4%대의 소매 판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18%까지 올라갔던 기저효과들이 반영된다고 보면 5월 달에 확인하는 4월 지표는 네.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습니다. 역기저 효과.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대기하고 있어서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3월 20일 한국 시간으로 3월 21일 있는 FOMC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3월 18일 중국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3월 중순까지 3월 둘째 주까지는 저는 코스피 2750까지는 좀 열어놓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 이상을 열어놓기 위해선 3월 18일, 21일 이 두 가지 이벤트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가 0.6%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2681포인트고요. 코스닥도 0.5%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87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3,400원. 보시면 엔비디아가 급등했고 또 SK하이닉스도 오늘 호가로 놓고 봤을 때 4% 강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163,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12,2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17,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3,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는 소폭 상승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244,000원이고요. 기아 보합 예상됩니다. 셀트리온도 보합권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6% 상승 예상되고 호가에서는 439,500원, LG화학 호가는 477,000원, 0.8% 하락이 예상되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호가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에코프로가 0.6%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0만 원이고요. HLB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알테오젠 지금 호가에서 지금 10% 급등이 예상됩니다. 11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장에서도 이미 11% 급등을 했고요. 지금 목표 주가 지금 상향 조정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크와 독점 계약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이런 이슈가 또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엔캠 2차 전지 전해액과 관련된 종목이죠. 오늘 4.6%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0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HPSP가 1.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58,600원. 신성 델타테크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138,7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예상 체결가 17만 2,400원이고요. 리노공업 1.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0만 7,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자,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뉴욕 증시 다우지수 S&P 500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고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상승폭 자체는 아직은 좀 상단은 좀 제한되어 있는 분위기이긴 하네요. 아니 S&P 예. 500 2% 오르고 나스닥은 한 3% 가까이 올랐으면 우리는 1%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만 못 놔둬. 사실 호가다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긴 뚜껑을 해야겠습니다만 예, 지금 호가가 좀 아쉽긴 하죠. 예. 예, 그러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만 지수 자체는 조금 이렇게 고만고만해요. 보합이에요. 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 기술주들 M7 하는 그런 쪽 날아가는 거에 비해서 지수가 이렇게 조금 못 미친다는 얘기는 다른 쪽은 좀 지금 춥다는 얘기인데 대부분이 오늘도 동시학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아마 그게 채권금리가 반등한 데 따른 네. 좀 영향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한국은 왜 이렇게 눈치 볼 게 많은지 눈치 볼 게 많은지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취약한 것은 한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수급 주체가
국내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외국인한테 선물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외국인이 선물을 움직이면 뭐가 움직이냐면 프로그램 매매가 또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수급을 외국인이 다 좌지우지하는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외국인 현물은 작년 11월부터 쉬지 않고 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현물 플레이어와 선물 플레이어가 좀 다른 듯한 느낌이 들 네. 정도로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선물도 지난 1월 초에 기록했던 정점에 근접해 가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본다면은 외국인 선물도 그 레벨업까지 가는 데 있어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겠지만 외국인 선물도 이제 목에 차고 있는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채권금리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다고 우리 SBS 비즈 주 시청자 되는 우리 또 분들이 초전도체 테마 따라다니기는 네, 그거는 좀 네. 아니 근데 테슬라는 그럭저럭 한다 치더라도 어제 리비안, 루시드 왜 그렇게 돼버렸죠? 두 개가 아주 급락이 나와버렸던데. 일단은 뭐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런 수요에 대한 걱정들을 좀 걱정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고 뭐 다른 기업들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전기차 그리고 경기도 소매 판매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산업 생산도 안 좋게 나왔고 네. 최근 심리 지표는 그래도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실물 지표들에서 꺾이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뉴스로 들려오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 2차 전지는 그래도 테슬라랑 좀 비슷하게 가는 그림들이 더 강하거든요. LG 에너솔루션이 그 4680 그거 네. 테슬라의 납품입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쪽 이슈들이 조금은 들어오고 있어서 테슬라와 연동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리비안이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빠짐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는 좀 더 올라갈 룸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라도 사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라도. 네, 네. 예, 2차 전지도 여러 섹터가 있잖아요. 네.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특히 엔킨 같은 게 이제 전해액 관련 기업인데 네.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을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예. 아직까지 못 오른 것들, 지금 많이 떨어져서 이제 막 바닥을 통과하는 기업들을 보시면은 아마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대표 기업들도 그렇고 그 레벨까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거기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 엔캠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한국 증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 보면 뭐 우리보다 더한데 네, 오죽하면 뭐 민주식 열풍도 있었고 네. 어떻게 저런 주가 움직임이 나오나 싶은 건 오히려 미국에서 더 많은데 아니 저 2차 전지라는 게 전해액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제 엔캠 주가 흐름을 갖다가 우리 이경민 부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해석을 하세요? 일단은 새로운 이슈, 새로운 이슈. 트렌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동안에는 뭐 엑프로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움직였다면 한참 양극재 얘기만 하더니 네. 근데 네. 재밌는 그림은 저 기업은 2023년 6월, 5월, 6, 7월 달에 못 올라갔습니다. 자, 네. 네. 예, 유튜브에서 얘기들 안 해줬겠지 뭐. 네. 그렇기도 하고 예. 지금 현대차 조제 공장 완공 지점에 대한 가시권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그동안에 주가가 못 올랐던 것은 실적 때문이었는데 네. 실적을 따져보니까 현대차 공장에 같이 같이 가기 위한 설비 투자에 돈을 많이 썼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수익으로 들어올 거니까 저기 한번 보시면은 작년에는 거의 오른 게 그러네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밸류 체인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순환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엔캠을 중심으로 한 흐름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 정도로 올라갈 줄 몰랐거든요. 네. 저희도 뭐 내부적으로 좀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20만 원 넘으면 좀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넘어갔죠. 저는 그래서 저쪽을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지금 아직 눌려 있는 애들을 좀 트레이딩 네.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은 저는 그 얘기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네, 들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지금 이제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오늘 2월 23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 S&P 500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에 또 바짝 근접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이끌어내는 모습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목표 주가 $1,400를 제시한 곳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어제장 반도체 관련주들 또 강세 보여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또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종목들에 한해서 반등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6% 상승 출발입니다. 2,681포인트고 코스닥도 0.37% 상승입니다. 87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8% 올라갑니다. 73,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호가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가네요. 5.9%, 5.4% 상승 16만 5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지금 0.3% 소폭 하락입니다. 40만 7천 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이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0.3% 올라갑니다. 6만 3,400원이고요. 현대차가 0.4% 상승 중입니다. 24만 4천 원이고요. 기아가 0.4% 떨어집니다. 11만 8,800원. 셀트리온이 0.4% 상승하죠. 17만 7,2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3% 떨어집니다. 43만 5천 원, LG화학 0.5% 하락으로 47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6% 하락합니다. 지금 24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0.5% 내림세죠. 59만 3천 원. HLB가 0.6% 올라갑니다. 7만 8,500원이고요. 알테오젠 호가와는 흐름이 다르죠. 지금 보합이죠. 엔캠이 2.5% 떨어집니다. 31만 2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3% 하락으로 10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PSP가 올라갑니다. 1.7% 상승 5만 8,700원.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관련주인데 오늘 4.5% 강세입니다. 5%까지 올라가네요. 14만 3,9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8% 하락이고요. 리노공업 1.2% 상승으로 20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국내 증시에서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 어제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뉴런과 몰픽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를 모방한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관련주들이 최근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페스아크가 3% 강세입니다. 4450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또 뉴로모픽 관련주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여러 관련 종목에도 속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인데 오늘은 0.4% 지금 하락 중이죠. 34,750원. 자람 테크놀로지 0.4% 올라가고요. 에이직랜드가 5.6% 상승 63,400원. NCN이 11% 넘게 급등합니다. 2,305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역시 온디바이스 AI. 가온칩스가 7% 강세입니다. 11만 8,400원. AD 테크놀로지가 4.9%, 5% 상승 중이고요. 제주반도체 5% 상승합니다. 31,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칩스앤미디어, QRT 모두 2% 넘게 올라갑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도 1.4% 상승 중입니다. 오늘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올라가고요. 반도체 쪽은 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이제 올라갑니다. CCS가 20% 넘게 급등 중이고요. 서남이 5% 상승 중이고 지금 대창은 좀 떨어집니다만 파워로직스가 4% 넘게 올라갑니다. 신성 델타테크도 5% 강세고요. 그 밖에 모비스도 2.4% 상승을 보여줍니다. HBM 관련주도 물론 상승 중이죠. 지금 제우스가 4.3% 올라가고요. EST도 3.6% 올라가고요. 한미반도체도 2% 이상 올라가면서 지금 78,200원, QRT 그리고 KC텍, DIT 모두 3%에서 2% 상승을 보여줍니다. HBM 관련주, 초전도체 관련주, 또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다 올라갑니다. CXL 관련주까지도 올라갑니다. 네오셈 3% 강세입니다. 오킨스전자 1.3% 올라가네요. 자, 오늘도 반도체 쪽에서 파생된 그런 섹터, 테마들 여전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480억 원, 48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489억 원, 665억 원 매도 우입니다. 매도 규모가 조금 더 커지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249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 각각 841억 원, 247억 원 매도 우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1원 떨어진 1,327원 7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지금 이제 1,330원 밑으로 좀 흐름이 이어지네요. 네. 그런데 네. 뭐 전일 대비 뭐 50전 현재 마이너스 뭐 거의 환율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열렸을 때보다 자꾸 이렇게 지수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밀리고 있네. 저기 참 어떻게 보면 감개무량한 거는 이 부장님. 기아 같은 종목으로 네. 벌써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참 마음고생 오래들 하시고 네. 또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그렇게 이론처럼 손들이라는 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을 고생하시다가 이제 좋은 세상 보잖아요. 네. 다만 이제 본전 왔을 때 나 이제 지긋지긋해서 이제 털어내신 분들은 또 속이 따가울 수가 있지만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시절이 오리라고는 저는 생각 못했어요. 네. 그냥 우리 한국 정신은 그냥 맨날 순환매, 테마 이러면서 세월 보내나 싶었는데 뭔가 이렇게 변화는 왔고 네. 여기서 지금 막 이미 뭐 몇 달 사이에 수배 오른 거 이거 갖다 쫓아가기는 후달후달 하고요. 네. 좀 오늘은 우리 이경민 부장님 좀 지그시 좀 붙들고 네. 기다렸다가 한번 진짜 수익다운 수익 한번 낼 수 있는 어떤 업종 섹터 한번 좀 마음이 이렇게 품고 있으신 거 좀 풀고 가시죠. 부담을 팍팍 주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부탁드리는데요. 일단은 제가 좀 세미나 다니면서 많이 말씀드리는 네. 건 딱 그 말씀이 정확하세요. 자기가 여태까지 굉장히 오래 기다렸다. 3년을 기다렸다. 근데 이제 수익권으로 들어왔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3분의 1 정도만 정리하고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지금 뭐 저PBR 종목들이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랐는 데 따라서 네. 일정 부분 되돌림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다시 올라가고 저는 지금 레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좀 더 싸게 살 기회가 한번 올 것 같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지득하니 끌고 갈 게 뭐냐? AI 반도체 중에서 못 올라온 애들 있습니다. 뭐예요? 그리고 아까 네? 그게 어느 쪽이에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뉴로칩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 뉴로모픽 반도체. AI도 연관되고 여러 가지 걸쳐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고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네, 그 중에서 걸쳐져 있고. 덜 오른 것도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한번 잘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따로 종목을 말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여기저기 것들을- 걸쳐져 있는 네, 종목들이 그러니까 있죠. 네, 저기도 들어가고 AI 여기도 반도체도 들어가고 디자인 하우스도 들어가고 네.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약간 스무고개 하는 느낌. 네네 그렇죠.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웠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작년 말만 하더라도 올해는 잘 사놓으면은 연말에 좀 잘 먹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금전 좋게 보셨잖아요. 네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거는 1분기, 2분기 때 좀 쉬어가거나 박스권 등락을 보여주면 충분히 살 기회를 주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저희가 추천드렸던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이미 이렇게 올라가면서 코스피 레벨 자체를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전략에 있어서는 코스피 2,750까지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여기 이상은 좀 어렵다. 그래서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은 덜어내고 가자. 그러면은 한 4월쯤에는 또 한번 매수 기회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난 지금 살려고 그랬는데 못 사고 있다. 네. 계속 올라가서 못 사고 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주식이 없으신 분들은 관심 있는 주식 그리고 지켜보는 주식을 5%라도 무조건 들어가라. 지금 가격대라도. 그래서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래야지 앵커 효과라 그래서 내가 보는 가격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기준가가 생기겠네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떨어지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 나가신다든지 하면은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심이 있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라고 하시면은 특히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이런 쪽들은 일단은 발을 담궈 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쯤 가서는 저는 2차전지들이 한 번쯤은 올라와 주지 않을까 하반기쯤에.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레벨 다운됐고 좀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반등이 이어진 다음에 박스권 등락을 좀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기 불확실성, 그리고 또 하나는 FMC에 대한 불안감, 네.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부분들. 네. 3월 FMC에서까지도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하려는 스탠스를 보여주게 되면 시장은 많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도표와 상관없이. 그럼 예. 6월 달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4월, 5월 공백기를 어떻게 거칠까라는 것들을 좀 매달려 있어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한 4월, 5월쯤에는 충분히 싸게 살 기회가 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업종별로는 2차 전지를 상반기 중에 좀 사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략적으로는 그냥 반도체 계속적으로 네.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는 어때요? 최근에 아. 그 수은법 개정 이슈가 네. 있으면서 좀 관심을 끌었는데 오늘 때마침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네. 발표 날이기도 하고요. 예. 일단은 수은법 통과가 굉장히 중요했던 변곡점이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무기 수출에 있어서 전혀 관심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네. 이경민 부장님, 네. 저 수출입은행법인데 수원법이 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지금까지 지원 금액을 20조인가에 묶어버려서 지금 국가 무기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국가 전략 네,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예. 수은법에 있어서 한도가 있었던 거죠. 20조로. 그거를 35조인가? 25조인가? 그래요? 더 열어주면서 수출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29일 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예. 방산 수출 활력이 더 커지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9일 날 본회의라고요? 네. 뭐 총선 앞두고 다들 뭐 지역구 뛰다니라고 그날 뭐 정족수 모일까요? 그래도 해야죠. 모이게 할 건 하겠죠. 모이겠죠. 일은 하면서. 네, 일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코로나19 이후에 방산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오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각자 노생, 결국에서는 네네네. 공급망도 재편되고 그리고 뭐 갈등, 지정학적 고조, 긴장감 고조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방산주를 계속적으로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작년인가 22년인가 한국 무기 수출 순위가 9위였습니다. 그래요. 네, 9위였습니다. 근데 올해 목표는 4위입니다. 어허. 근데 1, 2, 3등이 워낙 센 친구들이라서 그래요. 4위를 해도 그렇게 비중이 그렇게 레벨업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순위가 바뀐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4위 같으면은 뭐 그 1, 2, 3위를 제끼기는 1, 2, 3위 어디죠? 불가능합니다. 미국일 테고. 미국, 러시아, 프랑스. 네. 프랑스는 전투기 팔아가지고 네. 엄청나게 수익을 네. 내고 네. 아마 이 세계 기업이 65%를 차지할 겁니다. 세계 나라가. 세계 나라가.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시작점이 수은법 개정이라고 보고 네. 있어서 저희는 방산주도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한담을 나누다 보면은 그런 말씀들 하세요. 뭐 이제 개인 투자자이시도 하고 자영업자이시도 한데 난 도저히 요즘 저 미국 증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해가 안 간다. 뭐 미국 증시 따라 우리도 가고 하는데 경기 엉망이거든 이러시거든요. 네, 우리 국내 사실 한국이요? 뭐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만 해도 이제 돈 쓰는 게 예전 같지가 않아요. 네. 자꾸 손이 오그라들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막 소위 말해서 돈 복사가 되니까 증시에서는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많이 듣는 얘기가 뭔 그렇게 주식시장에 새로운 용어, 새로운 테마 공부할 게 그렇게 많으냐. 네. 한때는 뭐 게임 갖고 얘기하고 무슨 메타버스가 어떠니 NFT가 어떠니 뭐 이러다가 뭐 한때는 또 무슨 뭐 엔터 어쩌고 저쩌고 하고 먹는 거로 가자 하고 중국 개방하면은 뭐 미어 터질 것이다 했는데 사람 안 보이고 맞습니다. 그거 다 이렇게 부질없더라. 그냥 몇 년 기다려도 좋다. 뭐 좀 없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오늘 이경민 부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몇 년은 좀 그렇고 네. 한 1년 내로 터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간접적인 질문입니다. 네. 누가 자꾸 묻길래 네, 네. 그럴듯해가지고 네. 차라리 네. 아무도 안 쳐다보고 네. 뭐 망할 듯 얘기하는 건설 쪽에 하나 빵빵한 탄탄한 놈 하나 붙들고 있으면 어떨까? 우크라이나 전쟁 건설이요? 끝나고 무슨 뭐 사우디도 아직 뭐 새로 그런 것도 있고 네. 우리가 국내에서야 뭐 남아 돈다 하지만 해외 건설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경쟁력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시각에는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라고는 생각을 가능한 하는데요. 스토리다. 근데 저는 4월, 5월 지나고 한번 4월, 생각을 5월 해보자라는 지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선 그리고 예. PF 이슈가 불거진다 안 불거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위축돼 있으면은 작은 이슈에도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아마 등락이 있을 때 만약에 그런 컨셉이시라면 한번 사보셔도 손실 안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나연석 자산관리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최대 연 4.5% 금리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이번 주 수요일에 출시됐습니다. 이 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에서 지원 내용을 강화해 새롭게 출시한 상품인데요. 오늘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혜택이 파격적이라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기존 청년 우대형 통장보다 가입 대상 확대됐다면서요. 네, 그렇게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청년 혜택이 있었는데요. 이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기준을 5천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납입 한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납입 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의 금리를 적용하며 연간 납입 금액 최대 300만 원까지 40% 소득 공제가 되어 연말정산에서도 보다 큰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연소득 3,600만 원,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의 청년들에게는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청약 통장에서는 높은 이자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소득 공제 또 비과세 혜택도 본다 이 말씀인데, 근데 이거 여기다가 또 가입하면은 대출 받는데도 유리한가 봅니다.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금리 6%대인데 2%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요? 네, 현재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이라 내 집 마련 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굉장히 큰 것이 현실인데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 구입 시 대출로 연계하여 분양대금의 80%를 2%대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청년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하며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내년 6월 21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혼일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이혼이면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일 경우 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대출과 청약 통장 연계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대출 이후에도 결혼 또 출산하면 꾸준한 혜택이 제공된다면서요. 네, 생애 주기별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바로 대출 금리에 대하여 우대 금리를 추가 적용해 준 혜택인데요. 결혼을 할 때 0.1%를 최초 출산 시 0.5%, 다자녀 0.2%씩 우대 금리가 적용되어 금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 예. 아우, 하는 김에 그냥 결혼할 때도 한 0.5%포인트 낮춰주면 좋겠구만. 네. 아, 근데 이 청년주택드림 대출 아주 뭐 매력적으로 들립니다만 이게 수도권 지역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이유는 대출이 가능한 물건의 기준에 있습니다. 분양가 6억 원 이하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 지역은 최근 몇 년 새에 분양가가 급등했기에 6억 원이라는 기준점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인 3기 신도시에서 나오는 물량에 통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유예됐습니다. 그동안 관련 논의가 공회전하면서 사실상 폐지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한숨은 돌린 분위기입니다. 네, 하지만 이 정책 폐지가 아닌 잠시 유예된 거라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자, 이후 임대 시장과 함께 집값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최근 부동산 뉴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성인 대표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네. 자, 이제 뭐 이 뉴스 내용은 그동안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 수분양자들 기다리던 뉴스였는데 이제 3년간 유예됐다는 거죠. 분양받고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네. 그 의무가 이제 3년간 유예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은 이제 실거주를 하는 중심이었는데 이게 자금을 좀 조달하기 지금 힘든 지금 네. 시장 환경과 또 집주인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여유 있는 분들이 없어요. 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뭐 그 대출을 받거나 또는 전세를 전세금을 놔야. 놔야지 그 네. 자금의 숨통이 되는 트이는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 실거주를 폐지를 하냐. 또는 아니다 이거는 뭐 투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지 않냐라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또 선거철을 앞두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한 그 3년 유예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게 한 1년 3개월 만에 이런 방향성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국으로 따지면은 한 5만여 가구 정도가 혜택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평가들이 항상 뭐 많았었는데 여기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뭐 좀 가장 혜택을 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금이 좀 힘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매물을 이제 좀 전세 시장으로 내놓으면서 좀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을 좀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확보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매매보다는 전세에 대한 그 영향력들이 좀 더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는 매매 시장은 좀 위축이 되어 있고 네네. 네. 전세 시장 같은 경우가 좀 회복세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지적으로는 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근데 소장님께서 지적을 한 것처럼 유예다 보니까 이런 유예라는 게 폐지냐 또 이게 유예냐 이러면서 또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직도 이 시장 안에서 좀 불확실성이 제거가 안 돼 있다라고 평가들을 그것도 좀 하고 있는 것 3년은 같습니다. 확보한 거 아닙니까? 예, 3년들은 뭐 확보를 했는데 이게 뭐 좀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이 3년이라는 기간이 모호한 거예요. 이게 뭐 근거가 또 뭐가 될 수 있는 건지 왜 3년으로 정했는지 참 애매모호한 그런 시기라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결국에는 이게 또 전세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거다.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라는 예. 기간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애매모, 예. 전세 보통 2년 사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2년씩 거래 예, 그리고 계약하죠. 갱신을 할 수 있는 청구권도 또 플러스 2년이거든요. 그럼 이제 4년. 아하. 4년이잖아요. 이게 3년이 뭐냐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은 벌어놨는데 네. 뭐 2년 있다가 또 3년 차 돌입을 했을 때 이 기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사실 뭐 그 얘기로는 뭐 특약에다가 좀 명시를 하면은 되지 않겠냐. 특약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라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 해당 그 집에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금방 나가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그런 그렇죠.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을 차라리 뭐 2년으로 하든지 4년으로 글쎄. 하든지 글쎄. 아니면은 실거주를 진짜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실거주를 하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3년이라는 기간이 나와가지고 아마 이게 향후에 좀 그 분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아까 5만여 가구라고 하는데 향후에 이 5만여 가구가 또 다시 또 재계약을 하는 시기 때는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항상 정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잘 안 되면 또 유예를 또 연장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 3년 뒤에 또 뭐 유예를 하는 걸 또 연장하는 또 그런 방향으로 갈 건지 맨날 그러면 또 계속 그게 연장되면서 또 복잡해지니까 기간을 정확하게 좀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뭐 대부분의 뭐 전문가나 뭐 시장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뜬금없이 3년이 왜 나왔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좀 이 진짜 그래요. 네. 이 애매하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한데 이 송 대표님 정책이란 게 그렇죠. 하다가 3년 일단 유예했어요. 네. 3년 후에 가서 그때도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여의치 않다. 네. 뭐 이렇게 실거주 의무를 갖다가 막 강행하기에는 뭔가 여러 가지 좀 뻑뻑해 보인다 하면은 또 뭐 유예를 연장 맨날 그래요. 뭐 그렇게 하는데 네. 3년 유예했다가 네. 한 1년이나 2년 만에 유예 폐지 이런 건 없죠. 유예 폐지 그것까지 나오기 그런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3년은 확보됐습니다. 네, 3년 확보됐습니다. 네. 네. 지금 그리고 전세가 우리 역전세 했던 게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네. 아니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수억 원씩 올라요 전세 가격이. 뭐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입주 물량들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찾으려고 집값이 오르겠다라는 기대감이 없으면서 집에 이제 좀 보류를 하시는 분들이 예. 전세 시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수요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입주 물량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그 전세 가격이 희소성을 좀 키우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이사철 앞두고는 뭐 한 3만 6천여 가구 정도가 있긴 하겠지만 이제 4월 달 들어서는 조금씩 입주 물량들이 부족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네. 그 신축에 대한 물량들이 좀 희소해지면서 뭐 전세 가격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통계들을 보면은 전세 가격 상승세가 상당 부분 좀 둔화가 됐고 지역별로는 하락하는 곳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세에 대한 그 대란 맨날 전세 틀리니까 항상 전세 대란 난다고 그러다가 전세 대란도 안 나고 역전세 대란 난다고 그랬다가 맨날 안 나오다 보니까 뭐 또 틀릴 가능성도 있는데 네. 지금 뭐 대부분의 그 전문가분들은 전세 좀 상승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전세 가격이 좀 높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중소형 쪽이나 뭐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곳들 뭐 이런 곳들로 이동을 하면서 좀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에 그 의대 증원 이슈가 네. 있었잖아요. 네. 뭐 지금 정부하고 이제 의료단체 간의 지금 기싸움이 굉장히 네. 치열한 상황인데 뭐 의사들 집단 행동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란다라는 네. 비판,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합니다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학부모들 자식 의대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데 쪽 이제 네. 학군 수요가 있는 쪽으로는 오히려 굉장히 또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네. 이게 또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픽 나와 있는 것처럼 뭐 20억 정도가 되는 그 가격이고 반포동 같은 경우도 12억에서 16억 5천 엄청 한 4억 정도가 오르는 수준이니까 거기에다 목동 같은 경우도 한 20억 정도. 저 지역들을 보면은 학군지잖아요. 뭐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래픽에 나와 있는데 저 맹모의 마음을 모르면 부동산 투자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학군에 대한 그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과대학을 한 2,000명 정도 확대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부동산의 자체 이런 그 학군 수요들이나 대치동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곳들도 지금 전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저도 뭐 다양한 그 보고서나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해외 뭐 내용들도 보면 네. 이게 학군 수요가 늘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맞는데 이 학군 수요가 있는 곳들이 보통 생애 주기로 봤을 때는 가장 또 소득이 오를 가능성이 높거나 소득이 높은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단순히 학군만으로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 학군 수요를 갖고 있는 부모들의 경제 상황들이 그나마 가장 본인의 그 삶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 서울을 비롯해서
의대 정원 확대되면서 광역시 일대 보면은 전셋값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오를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다. 다만 그 인원수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뭐 시장에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이런 학군 수요가 있는 곳들 그리고 지방권 같은 경우도 뭐 대구를 비롯해서 뭐 부산 같은 경우들도 보면은 학군 수요들이 있는 곳들의 아파트 값이나 전세 가격이 높긴 하거든요. 이런 수요들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서 전세 가격도 오르고 이 의대 문제나 지금 의사들의 뭐 집단 반발 때문에 지금 환자들도 힘들어지는데 전세 수요자들도 힘들어지는 뭐 그런 상황들도 거기까지 연출이 왔어요? 되다 보니까 이 의대 이슈가 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전세값은 또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집값은 또 아직까지 뭐 맥을 못 추는 네. 양상입니다. 여러 가지 뭐 특례 대출 상품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애는 네. 쓰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어떤 정부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가 오히려 또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네. 있다. 뭐 이런 어떤 지적도 있고요. 네. 집값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은 12주째 하락이에요?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파트 값도 서울 아파트 값이 0.0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그나마 송파에 있는 곳이 조금 빠르게 타 지역보다는 좀 움직이거든요. 네. 송파가 지금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 하락의 기울기가 계속 가파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보여지고요. 지금 서울에 대한 그 뭐 편입 이슈가 있는 김포 같은 경우도 0.02% 정도 지금 그런 상승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래도 5개월 만에 조금씩 상승 전환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1월에도 거래량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월 같은 경우 이제 뭐 마무리가 잘 안 돼 있는 지금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1월에도 2,000건을 넘어선 수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가 는 것을 보면은 역시나 뭐 특례 제출이라든지 뭐 보금자리론, 네. 뭐 저리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이 거래량을 좀 키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집값이 오른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월급 안 쓰고도 한 15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10년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월급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자산을 매각을 해서 자산에다 또 월급을 좀 추가해서 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기간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낮은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특례 대출들이 나와서 집값을 자극한다라는 평가들도 있긴 한데 좀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좀 집을 좀 살 수 있는 장려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너무 집값을 자극한다라는 그 평가는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 자체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한 80-90% 정도는 대출이 나오는데 그 대출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특례 상품들은 사실 좀 젊은 세대들한테는 좀 필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집값 자극하고는 좀 별개로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네. 그 그린벨트 네. 해제 이거 얘기 나오는데 네. 이거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시민단체 반발 뭐 상당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사실 그린벨트에 묶였던 오히려 네. 그 인근 주변에서는 또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당연히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맞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집값 자극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반발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가 풀린다라는 건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의 뭐 활용도도 높여지고 토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방에 대해서 이런 지역 자체의 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민생 토론회 13번째 그 울산에서 개최를 했잖아요. 토지 네. 규제에 대한 것들을 개편을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하고 지방의 이런 양극화 현상도 크고 네. 균형 발전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당연히 하는 그 시기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 쏠림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기업의 그런 투자 활성화들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좀 일정 부분 훼손을 하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이제 뭐 택지를 좀 조성을 한다든지 하면서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린벨트가 필요성들이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뭐랄까요, 뭐 기존에 있었던 기존 시가지라든지 기존 뭐 공업단지나 뭐 업무 지역 같은 경우를 다시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린벨트를 통해서 뭐 지역을 좀 새롭게 재탄생한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생태라든지 환경 훼손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냐, 어느 정도 그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라면은 사회적으로나 뭐 지역적으로도 의견이 좀 모일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린벨트 훼손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 지역들이 쇠퇴되고 소멸되는 거, 그것을 과연 막을 수 있냐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다만 개발을 할 때 소규모로 개발을 하게 된다라면은 사실 너무 난개발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지역에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네. 규모를 잘 그 검토를 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기에 이제 개발하게 된다라면 또 다른 그 대체가 될 수 있는 곳에 그 환경이라든지 또는 그린벨트를 좀 그 재지정할 수 있는 이런 방향하고 잘 맞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뭐 지방하고 수도권의 그 지역 불균형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좀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저기 자막에 나옵니다만 네. 비수도권 그린벨트 아닙니까? 네. 그러니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네. 풀고 자시고 할 그린벨트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뭐 서울에 찾자면 있긴 있는데 네, 꽤 있습니다. 예. 꽤 있는데 네. 저기서는 지금 비수도권이면은 지방에는 지금 오히려 미분양이나 뭐 이렇게 오히려 남아 돌지 않습니까? 네. 사람도 줄어들고. 네. 그 점에서는 좀 과연 저게 이제 얼마나 이제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그거 합니다만. 네. 대신 저를 풀어가는 과정 안에서 네. 주택용지 개발보다는 기업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런 예, 것들을 예. 통해서 이제 해외 자본들을 수요를 좀 통해서 끌어들일 꼭 수도 집만 있고. 생각하지 마라. 네, 집이 아니라 네, 거기에 네. 이제 생산성을 키워야지 그 소득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니까요. 이거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아니 강남 개포동에 당첨만 되면 20억 가량의 네.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네. 데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그 개포동에 있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지금 4년가 분양분으로 해서 취소 물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로 하는데 뭐 몇 세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가구 뭐 이렇게들 나오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잘못 여쭤봤네요. 예, 그러니까 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4년 전 분양가라고 하니까 그래요? 요즘 분양 그래요? 가격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접수가 예, 26일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예. 뭐 앵커님은 안 되시니까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조건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청약 접수 26일이고요. 당첨자 발표 29일이고 계약일 내달 그 8일인데 이제 무순위 청약이다 보니까 자금 그 준비들 뭐 이런 것들 잘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관심 자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하는데 뭐 물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좀 당첨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지 않을까. 되시는 분들은 20억 번다고 하시니까 잘 참고하시고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혼조세인데 코스닥이 또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네요. 그러네요. 예, 지금 뭐 장 마감 이후 미국도 엔비디아만 날아갑니다. 지수가 약간 이렇게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초급등 이후 오늘 밤 뉴욕 시장도 한번 주시해 보시죠.